1980년대 중반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사람들이 사는 것도 토끼장 같은 데서 산다라거나 반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평균 임금이 OECD 38개 국가인가요? 그 중에서 일본이 33위, 우리나라 32위거든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거죠. 몇 가지 수치만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서민들의 삶이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팍팍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현재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일본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철구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는데 배경과 시사점이 무엇인가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즉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이제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194달러, 그리고 일본이 35,793달러, 그래서 약 400불 정도, 하나로는 한 50만 원 정도 하겠는데요. 그 정도 우리가 앞섰습니다. 게다가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나라가 6번째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GNI는 그 한 국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것이 이자라든가 또 수익, 배당 이런 것을 다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서 국가 경제 규모를 표시하는 GDP하고는 좀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특히 또 올해 들어서 올해 1분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 외에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전기차, 바이오 헬스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수입에서는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수년 내에 4만 불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달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향후에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이 경제 총조사 방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좀 수치상으로 호전된 것이어서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일본을 이겼다라는 점에서 조상님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가 식민지 종주국을 경제적으로 이긴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서 약간의 좀 우리가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벌써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들으면은 금방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MZ세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중진국 상위권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검정 고무신 신다가 하얀 고무신으로 바꿨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 일본을 이겼다라는 점에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 총소득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문화 수준이나 우리의 도덕 수준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 증가한 만큼 우리의 그 선진 국민으로서의 선진 의식도 뒤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가 좀 일본을 앞질렀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기분에 들떠서 현재 경제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기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디플레를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경제 수치를 봤을 때에 디플레이션은 탈출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989년 12월에 약 38,900이었는데
한 30여 년 지날 때까지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다가 작년에 회복을 했고 또 최근에는 4만 선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업의 체질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2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2% 이상 이제 넘었고 또 인플레이션도 보통 이제 선진 국가에서 2%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2%도 이제 넘었기 때문에 탈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한 30여 년간,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할 때 1990년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로부터 한 30여 년간 임금이 상승이 거의 정체되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그리고 올해 일본 정부가 물론 일본의 캐단넨, 일본 경제단체 연합을 압박을 해서 임금 상승은 되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제시했던 임금의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임금을 상승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물가 상승을 하는 것만큼 임금 상승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이런 이제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명확하게 우리는 디플레이션 탈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그러냐면 일본은 상당히 이제 신중한 국가입니다.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제 보수적인 국가이고 그래서 뭔가 더 확실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본다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좀 한국은 약간 좀 성질이 급한 부분도 있고 또 일단 우리는 먼저 뭔가를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항상 좀 신중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이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 소비는 계속해서 이제 위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디플레이션은 벗어났지만 오히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 일본의 실질 GDP가 전년 대비 0.5% 감소를 했고요. 이것을 연율 기준으로 본다면 1.8%가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실질 GDP의 감소의 원인이 이제 소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본 GDP의 구성을 보면 이제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또 정부 지출도 있죠.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거든요. 그런데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슈퍼 엔저이다 보니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느끼는 체감이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 1분기를 봤더니 전년 대비 1.7%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축이 된다라면 GDP 자체의 성장률이 또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봤더니 임금 인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임금 인상이 대기업 위주의 임금 인상이 되었고 또 작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올랐어요. 이것은 워낙 이제 아베노믹스가 추구해왔던 소비자 물가 2%를 목표로 했지만 능가를 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만큼 실질 임금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오르면 괜찮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올랐는데 평균 임금이 소비자 물가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의 일본이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어느 일정 부분 좀 성공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슈퍼엔저를 통해서 많은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라고 한다면 결국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지 그것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작가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일본 국민들은 가난하네? 그럼 누가 부자가 됐나? 보니까 기업들, 그것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예요. 보통 GDP 대비 국가 부채가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죠. 26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0% 전후인데
그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상승할수록 일본이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왜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야 되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GX도 해야 되죠. DX도 해야 되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해서 되게 이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슈퍼엔저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로서 지금 현재 저금리 상황, 비록 제로금리 정책은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슈퍼엔저를 멈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들으면 일본 경제 정말 걱정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본 경제의 기반은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니까요. 일단 취업률이 너무 좋아요. 대학 졸업자들의 구인 배열, 즉 대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을 찾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 구인 배율이 1.6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한 사람당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이 1.6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졸자들이 갑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대졸자들의 구인 배율이 0.6에서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 30-40%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취업률이 아주 높고요. 또 하나는 고용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이를 만큼 실업률이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튼튼하고, 또 해외 순자산이 세계 1위고요. 외환 보유는 1조 2,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인 4,13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가 총액으로는 세계 3위에 이르고요. 또 1억 2,600만 명이라는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단점과 장점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내수 시장으로 안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일본 국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 중반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도 토끼장 같은 데서 산다라거나, 국가는 부자이고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반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굳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일본이 선진국인 것을 시샘을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일본 국민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제 있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도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트위터의 글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오렌지 주스조차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결국은 감귤 혼합 주스를 사 먹거나, 일본 여성들이 해외 매춘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입국 거부가 되고, 또 한국에서도 최근 3명의 일본인 여성이 성매매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공감하는 일본인들의 그 클릭수가, 조회수가 한 200만 이상 건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뉴스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본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가난한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 OECD 38개 국가인가요? 그 중에서 일본이 33위. 우리나라도 높은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32위거든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계단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이, 이게 일본의 그 명목 GDP가 세계 3위권이잖아요. 세계 3위권의 명목 GDP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평균 임금이 33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명목 GDP로는 10위권이잖아요. 10위권에 32위니까 그렇게 보면 일본이 3위권에 33위라는 것은 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한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국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2023년의 경우에는 9,620원, 그리고 2024년 올해가 9,860원입니다. 근데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 산업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1,000엔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엔이라고 해도 지금 환율이 860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860원보다 훨씬 더 최저임금이 낮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도쿄인데 도쿄가 1,113엔, 그리고 오사카가 1,064엔입니다. 그렇지만 아오모리나 이와테현, 동북부 지방의 경우에는 893엔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화로 할 때 한 7,900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현이 896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봐도 우리나라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임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 임금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도 그대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높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제외하고 일본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데, 이 최저임금마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엔겔 지수입니다. 자꾸만 좀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본 분들 좀 죄송합니다. 2023년에 일본의 엔겔 지수가 27.3%랍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만에 이제 최고의 엔겔 지수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대략 이제 15% 전후예요. 그러니까 엔겔 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료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엔겔 지수의 수치 자체가 낮아지겠죠. 반대로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식료품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역시 엔겔 지수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일본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의 엔겔 지수를 가져왔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식료품비가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슈퍼 엔저 때문이에요. 엔저라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수출 기업에겐 유리하지만 수입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엔겔 지수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수치만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서민들의 삶이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팍팍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또 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 일본인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뭘까요? 아시겠죠? 슈퍼엔저, 임금 상승이 너무 낮게 임금 상승이 되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슈퍼엔저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슈퍼엔저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왜 일본에서는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는가 하면 일본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원하지를 않아요. 아까 제가 구인 배율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일본의 노조들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더 우선시 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실업률이 2.5%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보장이 되면은 굳이 내가 뭐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할 필요도 없어. 고용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성도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이게 약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임금을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주죠. 그 근로자들은 내 임금은 이제 뭐 보장이 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30여 년의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일본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연예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기업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가 이제 일본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본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고용 관행도 개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제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슈퍼엔저와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일본 국민들이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한일 양국의 호감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상대국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각 조사기관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에 일본 신문통신조사회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인에 대한 이제 호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인의 경우 약 44%가 일본인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39.9%에 비해서 약 4.1%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18세 이상의 일본인 16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국인이 좋다라고 답변한 퍼센테이지가 37%입니다. 약간 좀 억울하죠. 한국은 44% 좋다고 했는데 일본인은 37%. 근데 이 숫자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특이한 점은 여성들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인 전체 평균인 37%보다 약 4% 웃도는 41%이고요. 10대, 20대의 경우에는 50%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좀 바람직한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나빴던 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예요. 아시죠?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의 핵심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보이콧 저펜, 노 저펜 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 안 사고 이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14%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37%라는 것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한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역시 작년 3월 6일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노동 하신 할아버지들에 대한 변제를 제3자 변제라는 그런 변제안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10번 정도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양국의 언론들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호감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일 양국의 방문객 수가 일본에서는 일본 방문객이 한 2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한국인이 방문한 것이 69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7%를 차지해요. 1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1위였지만 작년에는 일본 관광객이 방한한 외국인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호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호감도가 좋다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시부야에 맘스터치가 오픈한 거 뉴스 들으셨어요? 새벽부터 젊은 MZ세대들이 오픈런을 할 정도로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가고 싶어. 그런데 시간이 없거나 경비가 없어. 근데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어. 그러면 시부야에 맘스터치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K문화에 대해서 일본 분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호감도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50%를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일본 통신조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의 국가도 다 호감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90%, 80%를 육박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37%라고 하니까 사실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는 향후에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양국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